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박용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 환자에서의 마취 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진료하는 소아 환자의 마취 유도를 하고 계신가요? 교과서나 많은 문헌들에서는 전통적인 소아 환자의 마취 유도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마스크를 대서 흡입며칠제로 먼저 재우고 IV 라인을 잡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병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먼저 붙잡고 IV 라인을 확보한 뒤 수술실에서는 그 IV 루트를 이용하여 마취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 이상적인 마취 유도 과정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먼저 마취 유도 과정이 환자를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 자체가 환자나 그를 행하는 의료진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 행위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내가 선택한 마취 방법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며 환자의 피지올로직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헤모다이나믹 스테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방법이 수술 후 합병증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아 환자의 대표적인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이머전스 아지테이션이나 포스트오피 비헤이비얼 디스터번스, 그리고 레스피레토리 어드버스 이펙트가 있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겠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는 수술 후 행동 변화와 호흡기계 합병증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아 환자를 인덕션할 때 성인과 다르게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소아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발달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긴장도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있는 개개인마다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아 환자는 잦은 감기에 걸리거나 천식, 가족력도 중요한 팩터이며 유전적 소인에 대해서도 파악하여야겠습니다. 소아 환자에게 이날레이션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그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프리텀을 제외한 소아 환자에서 성인에 비해서 높은 맥값이 요구됩니다. 인투베이션을 비롯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필요한 마취제 농도가 높은 반면 높은 마취제에 노출되었을 때 카디오베스큘라 디프레션이라든지 그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세이프티 마진이 매우 좁습니다. 이로 인해서 IV 라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의 깊이를 높이는 시간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논문인데요. 2000년에 아네스테지올로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피디아트리 페리오퍼레이티브 카디악 어레스트 포카 레지스트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은 1994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4년간의 보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 289개의 소아 환자의 카디악 어레스트가 보고되었고 이 중에 절반 정도인 150건이 아네스테시아 릴레이티드 프로블럼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만 1세 미만, 즉 인펀트 환자군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요. 150건 중에 3분의 1 이상이 메디케이션 릴레이티드 프로블럼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할로세인과 관련되었던 케이스가 37건이었고 이때의 메디안 에이지가 6개월로 역시 이 환자군에서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4명의 환자에서는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IV가 잘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보플로린의 사용이 좀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케이스에서 세보플로린을 사용했을 때 브라디카디아와 하이포텐션으로 이어지는 카디오베스쿨라 디프레션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에 이 포카 레지스트리의 업데이트된 내용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1998년부터 2004년의 기간에 총 193건의 아네스테시아 릴레이티드 카디악 어레스트가 보고되었고, 이전 기록과 이전 보고와의 차이점은 이전에 비해 인펀트의 비율이 절반 미만으로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메디케이션 릴레이티드 프로블럼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제 2000년을 들어서면서 세보플로린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따라서 세보플로린이 할로세인보다 마이오카디얼 디프레션을 더 적게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할레이션 인덕션을 시행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세보플로린이 사용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데스플로린에 비해서 냄새가 적고 그러면서도 빠른 마취 유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보플로린은 하지만 인덕션 시에 커핑 리플렉스가 보고되고 있고 이머전스 아지테이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할레이셔널 인덕션을 시행할 때 발달 단계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8에서 10개월 정도의 대부분 나타나는 분리불안이 일어나기 전인 환자군에서는 특별한 프리메디케이션 없이 이렇게 마스크를 바로 갖다 대고 흡입마취제를 틀어서 인덕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환자군은 카디악 디프레션에 매우 취약한 군이기 때문에 IV가 확보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더 자기 의지가 나타나고 말귀를 알아듣게 되는 나이가 되면 이 마스크를 갖다 대는 데까지 훨씬 더 오랜 설득과 회유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헌에서는 마스크를 먼저 줘서 외래에서 주던지 줘서 마스크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도 되어 있고 또 이 마스크를 놀이처럼 다가가라. 그래서 뭔가 풍선을 불어보라고 한다든지 이게 우주인 마스크야. 뭐 이런 식으로 놀이로 느끼게 하라는 방법이 있었고 또 마스크에 아이가 호감을 느낄 만한 뭐 과일 향기 등을 발라서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시하는 대로 즉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봐 이런 게 협조가 된다면 저희 지시에 한번 응해 보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을 얼마나 많이 시도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마스크를 거부하거나 저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무리 친숙하게 다가간다고 해도 이런 낯선 환경에서 마스크를 내 입에 갖다 대면 어느 정도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마스크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의 설문조사를 모았는데요. 아이들은 5세에서 18세의 환아들이었고 한 번 마취한 아이도 있었지만 이전에 16번의 수술과 마취 경험이 있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마스크에 대한 대답으로 전혀 우주인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니면 마스크가 그냥 싫다. 이런 대답들이 있었고 또 마스크를 대는 것이 폐쇄되는 느낌이나 어떤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인할레이션 인덕션은 이와 같이 전혀 통증을 주지 않고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들어가 버린 IV 메디케이션은 되돌릴 수 없는 반면 세보플로린을 점진적으로 튼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8%의 세보플로린에서 나타날 피지올로직 리스폰스, 또 4%에서의 리스폰스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 관점이 있어서 좀 더 컨트롤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코멘트에서는 IV 인덕션에 비해서 개개인의 손재주에 좀 더 덜 의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IV 라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이오카디얼 디프레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마스크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인트라비너스 인덕션은 비교적 정확하고 굉장히 빠르게 마취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IV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환자에게 통증을 주거나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IV 사이트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토피컬 아네스테틱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제제가 엠라크름입니다. 하지만 이 약제는 온셋이 60분 정도 되어서 이게 빠르게 돌아가는 의료 환경에선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도포한 부위의 바소 컨스트릭션을 유발시켜서 비너스 어세스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약제로 온셋이 한 30분 정도, 비교적 빠른, 30분 정도에 나타나는 아메탑크림이나 LAT 젤이 있습니다. 이런 제제들은 리도케인, 아드레날린, 테트라케인의 복합 제제인데요. 하지만 아메토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 도포된 부위에 하이퍼레미아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아나필락시스의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 LAT 젤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IV 라인을 잡는 모든 환경을 저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당일수술센터 같은 곳에서라도 IV를 잡을 때의 통증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히 그 IV 사이트의 통증을 없애고 진짜 먹먹하게 느끼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행위만으로도 공포심을 표현하고 긴장이 높은 상태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행동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수술만 잘 마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신의학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의료 분야의 한 부분이며, 최근에는 아동 심리에 대한 상담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육아서들이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이 출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심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가 한번 마취를 받은 미취학 아동이 다시 수술을 받으러 왔을 때 그 보호자가 이전에 다른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밤마다 깨거나 엄마 아빠를 찾았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영향에 대해서 내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나온 이 연구에서는 모든 전신 마취를 받은 미취학 아동의 수술 후 행동 변화를 여러 방면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 수술 후 나타나는 행동 변화를 이렇게 4가지로 카테고리에서 좀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분리불안 등 내재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바깥으로 표출되는 화나 아지테이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나 어떤 페인 등의 소마틱한 폼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는 마취 유도 방법의 특정 마취 유도 방법이 이런 포스트 오피 비헤이비어 체인지에 데피니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세버플로레인으로 인덕션한 군이 조금 더 악몽이 많았다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전반적인 수술 후 행동 변화는 인덕션 방법으로 인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앵자이어티 레벨이 높을수록 밤에 더 두려움이 컸다는 코멘트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IV 인덕션 군에서 앵자이어티 스코어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수술 2주 후의 행동 변화 자체는 그 인덕션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유의하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날레이셔널 인덕션이든 IV 인덕션이든 어쨌든 IV를 잡을 때까지 이런 시기에 수술 전 앵자이어티를 낮추려는 노력은 다방면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미디어 같은 디스트랙션을 이용하는 것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호흡기계 협병증입니다. 소아 환자가 기도가 더 예민하고 이제 잦은 감기로 인해서 폐합병증의 위험도 더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respiratory adverse 이벤트에 마취 인덕션 방법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2010년 란셋에 실린 대규모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응급수술을 포함한 모든 전신마취를 받는 소아 환자의 보호자에게 최근 감기의 기간이나 증상을 포함하여 아토피 그리고 가족력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자의 페리오퍼레이티브 기간에 레스피레이터리 어드버스 이벤트를 모두 기록을 하였는데요. 1년간 약 9,300건의 케이스를 모아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체 중에 15%에서 크고 작은 레스피레이터리 어드버스 이벤트가 보고가 되었는데요. 수술 전 주어진 설문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런 어드버스 이벤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분석이 된 것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었습니다. 알러지 비염이나 그리고 이전 감기, 그리고 아토피, 그리고 간접 흡연을 포함한 가족력이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알고 있던 내용과 일치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날레이셔널 인덕션 방법으로 마취를 시행하였을 때 브론코스파즘, 라링고스파즘의 비율을 인시던스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때 렐러티브 리스크는 각각 2.38, 3.20으로 나타났고,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프로포폴을 이용한 IV 인덕션을 시행하는 경우 세보플로렌을 이용한 이날레이션 인덕션 시보다 페리오퍼레이티브 레스피레이터리 어드버스 이벤트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이어서 RCT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2018년 아네스테시올로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나온 란셋의 결과에서 respiratory adverse 이벤트와 명확히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리스크 팩터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즉, 앞서 보여드린 다음과 같은 리스크 팩터가 없거나 하나 이하에 있는 환자는 제외를 시켰고요. 2개 이상이 있는 하이 리스크 환자들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연구의 그 리스크 팩터는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고, 여기서 각각의 리스크 팩터의 데피니션이 있는데 그 중에 2주 이내에 감기가 있었던 경우만 보여드리면 콧물이나 기침이 있고 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 마취를 진행할 것인가는 다른 독립적인 마취과 의사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취가 시행되었을 때 그 결과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일단 마취 방법은 IV 인덕션은 리도카인을 섞은 프로포폴 kg당 3에서 5mg으로 시행을 하였고, 이날레이셔널 인덕션은 2대1의 엔트로를 먼저 틀어준 후 이어서 8% 세보플로레인으로 지우도를 하였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마취 유지는 세보플로레인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환자에서 LMA가 사용되었습니다. 총 300명의 환자의 데이터를 얻었고요. 그 결과는 인덕션 피리어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이날레이셔널 인덕션을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브론코스파즘을 비롯한 마이너한 레스피레이터리 어드버스 이벤트를 다 포함하여서도 굉장히 큰 이날레이셔널 인덕션에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어드버스 이벤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때 렐러티브 리스크는 3.13이었습니다.
또한 앞의 란셋의 결과와 유치하게 인덕션뿐만 아니라 회복실에서 퇴실할 때까지의 전체 페리오퍼레이티브 피리어드에 있어서도 이날레이셔널 인덕션 군에서 그 레스피레이터리 어드버스 이벤트가 모두 높게 나타났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두 약제 모두 브론코 다일레이터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에어웨이 스티뮬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때 리플렉스를 블런팅시키는 효과가 프로포폴이 더 프로미넌트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레이셔널 인덕션 시에 세보플루린과 인투올을 같이 사용을 하였는데 이때 아마 인플레메이토리 리스폰스는 증가시키고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폰스는 서프레션 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감기가 있었던 환자들은 인플라메이토리 리액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더 잘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한 리뷰 아티클에서 앞서 소개드린 RCT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날레이셔널 인덕션 시에 페리오퍼레이티브 레스피레이터리 어드밴스 이벤트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IV 라인이 확보되었거나 이들의 긴장이 없는 아이의 경우에는 IV 인덕션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리스크 팩터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각각의 인덕션 방법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좀 적어보았는데요. 앞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앞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잊지는 말아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날레이션 인덕션을 시행할 때는 말리건트 하이퍼서미아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됨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스톰일 때도 이날레이셔널 인덕션 시 위험이 높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심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 카디오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나 회복 시간, 그리고 POMV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각각의 인덕션 방법에 따라 데피니트한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날레이션 인덕션은 니들 포비아가 있는 아이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말리건트 하이퍼서미아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앞서 보여드린 연구를 토대로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에서는 인트라비너스 인덕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취의 방법이 포스트 오피 비헤이비어 체인지에 직접적인 차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